지금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어떨까요? 지금 이제 드디어 약간씩 실감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이거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제 자각이 드는 시점, 충격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반성하기까지 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끝까지 안 할 거라고 보는 우리 최명규 원장님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감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무너져야 최종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는 정도의 자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자기가 정말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뭘 잘못했는지.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 중에서 이제 무의식에서는 죄의식이 다 있지만 의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네,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좋은 나래 씨가 프로이트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해갖고 좀 이해해 주세요. 네. 프로이트 심리학 보면 딱 나와요. 알아요? 알아요? 자아랑 초자아랑 뭐 있어. 네, 그거. 자, 최명규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금 시선이 틀리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힘들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막상 맞으면 조금 더 아프잖아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 재판을 갖다 했을 때 일종의 법리재판보다는 명예재판으로 계속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법리재판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부분까지 잘못했어라는 걸 인정하고요. 예. 대신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게 서로 이제 법리로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이거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 형량이 언제 계속 유지가 될지 2년 있다 사면이 될지 4년 있다 사면이 될지 10년 있다 사면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45년 있다 사면 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형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치적 수는 어디에 뒀냐 하면은 결국은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면은 이 모든 일은 없는 거니까 헌재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갖다 이제 두셨던 거고요. 네. 헌재에 많이 두셨을 때는 두 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때도 법리를 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은 했지만 이거는 탄핵이 인용될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라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세력을 갖다 많이 규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도 이렇게 이제 나를 갖다 나의 잘못을 갖다 용서했으니까 헌재도 용서하세요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후자를 택했죠. 후자를 택한 거죠. 왜냐하면 후자를 택한 거는 전자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번에도 결국 뭐가 있게 되냐면은 내가 내 모든 부분을 갖다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 그 형량을 전부 다 채우고자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 형량이 10년, 20년이면 그 형량을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만약 네.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두 번째 전략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굉장히 잘못이 없다는 모습을 비춰야지 결국은 지지자들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지지층을 쭉 결집하고 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물론 그 처음에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신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아마 국회에서 탄핵에 필요한 의결수에서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노력했는데 1인자가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분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 지금 와서 저러시지? 옛날에 경선 때도 인정을 안 하시던 거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은 힘드시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까 처음 말씀 생각보다 힘들다. 생각보다 힘들지만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소장님. 여기는 소장님, 저기는 원장님. 어디가 더 높아요? 소하고 원하고? 원장이 낫지 않나요? 보완의 관계에 있어요. 심리적으로 딱 그 동지적 관계를 형성을 하네. 적대적 관계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론적으로는 의견이 좀 다른 쪽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박근혜 씨가 그렇게 고도한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전부터 그렇게 분석을 해왔고 인터뷰도 해왔고요. 그래서
비선 측근이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2015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고요. 제가 비선 측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까? 그 누군지는 특정은 안 했는데 어쨌든 극소수의 비선 측근이 좌우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비슷한 논리가 그 황상민 교수가 네. 촛불 앞에 선 무녀 같다. 홍군이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그 촛불 앞에 선 누군가에게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슷한 관점이시네요.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했었죠. 몇 명밖에 안 되고 극소수에서 휘둘릴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여기서 살짝 우리 소장님이 최명기 원장님보다 조금 고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그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이. 네, 그래서 좀 의문의 일패 당하셨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의문의 일승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구속됐으니까 정신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객관적인. 예를 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예를 들어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석방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석방해야죠. 그 문제가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딱 듣는 순간 전략을 바꿀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쉽게 못 속이니까 이제 저 객관적인 전문가들에서 검증받아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의 정신장애로 진단은 못 나오겠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다 그래서 꼭 건강하고 정신장애 진단을 안 받는다고 또 훌륭한 이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 진단이 안 나와도 나쁜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정신건강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용 소장님은 정신감정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받기를 권한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런 논리가 있는가 하면 그 아주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 양측의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 판단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분이 두 개의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어 전효 의원님 같은 경우 이혜훈 의원님 같은 경우 자기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커다란 이제 그 다른 부분의 하나는 이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일반 대중을 만나고 뭐 10만 명, 5만 명 앞에서 나설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1대1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시는 분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1대1에서도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딱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거는 10명이나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공과 사의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심과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갖다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과 사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도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의 노출을 갖다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대중 노출을 제외한 나머지 노출을 갖다 조절하는 전략을 하다가 보니까 신비주의 전략이죠, 일종의. 실수할 것도 없고 또 자꾸 사람을 만나서 얽히게 되면 자기 의견이 바뀌고 뭐 얘기를 들어주고 하게 되는데 조절이 됨으로써 신뢰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고요. 단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접견권 자체가 권력이 되게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비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을 중간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거 대통령 지시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문의 일편인 줄 알았더니 내용은 탄탄한데요. 제가 박근혜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이 이 세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세상에 대한 공포. 이건 또 두 분이 좀 비슷하네, 살짝. 공포감이 아주 크다. 이건 이제 인간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방금 그 공과 사이 중간 영역에 있는 한 10명, 20명 정도 사람들이 있을 땐 불편해한다. 그 비슷한. 저는 극소수의 사람도 자기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 아니면 불편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그렇고.
저는 뭐 두분 사실 다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뭐 분석할 때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만나 뵀는데 직접 박근혜 씨를 뵀던 분들이 증언이 일치하더라고요. 대체로 1대1 관계에서도 언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든가 네. 그러니까 화제를 전용욱 씨도 이 얘기를 해요. 네, 화제를 주도한다든가 이게 네. 잘 안 됐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를 18년 정도를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네. 예. 이 접견인 통제를 했다는 게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접견인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제한했다는 왜, 얘기죠.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깜짝이야 얘기 깜짝이야 하고 나 귀신을 아니 보는 줄 알았어.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계속 통제하면서 그때 박지만 씨도 통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영 씨도 못 만나게. 네, 했고. 그렇죠. 청원장도 냈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제 어쨌든 인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없도록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통제한 거거든요. 이게 정신 건강에는 상당히 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서 최태민 씨가 18년 동안 통제해오는 와중에 네. 정신적으로 상당히 왜곡되고 그렇죠. 뒤틀어진 측면이 생겼을 것이다. 네. 안 그래도 있었던 세상에 대한 공포가 더 나빠졌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공포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2살 때 전시도 아닌데 엄마가 총 맞아갖고 사고가 났고 그러죠. 맞아요. 또 7, 8때 아빠가 총 네. 맞아 사고가 났고 맞습니다. 이게 보통 큰 충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20대 그때 당시에 20대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40대 50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그 이제 네. 나이가 드셔갖고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셔도 충격이 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느닷없는 그러한 부모님의 비보를 들었을 때의 충격. 거기에다 어머니는 국가원수가 참여하는 행사장에서 돌아가셨죠. 즉 최고의 경호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또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외국 가 있거나 혹은 감옥에 있을 때 무슨 공포감이 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특히 이번 감옥 갔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 공포가 9개월을 가는 거예요. 언제 또 가셨습니까, 감옥에? 한 번 가셨어요. 12년도에 갔고요. 네. 83년도에 갔고요. 87년도에 갔고요. 아, 정말. 수시로 갑니다. 근데 정말로요? 아, 정말로요? 정가 구범이라니까 왜 이래 이 양반이. 감옥 가고 싶어?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는 네. 국회의원을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복귀를 해봤어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리에서 엄마가 총에 맞아 돌아오셨다는 비보를 듣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10시간 11시간 하면 금방 못 와요. 그 주로 방콕 경유 이런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뭐 네. 이제 다이렉트로 와도 뭐 10몇 시간, 10몇 시간 걸리는데 그쵸, 네. 준비하는 시간, 비행기 타서 온 시간, 비행기에서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시간에 느꼈을 2, 3일간의 공포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 지금 박사님 지금 뭐죠 이게 소장 말씀하시는 게 급 이해가 되네. 네. 거기에다가 왔을 때 사실 그 어머니를 잃은 충격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퍼스트레이드를 시켰어요. 이거는 또 애도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처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때 그 약한 틈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서 최태민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딱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18년간에 최태민이가 엄마 목소리를 빙의해서 맞습니다. 최면을 걸고 레드 선 레드 선 하면서 네네. 그네야 아, 내가 네 엄마다. 그럼 눈물을 터뜨렸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이었죠. 최태민 씨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원래 사기꾼들은 다 이용해요. 사기꾼이 인간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그러나 그게 소장님 사기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면 또 잘하겠죠. 예, 최 원장님 사기꾼 안 되실 거죠? 근데 이제 최태민 씨가 그게 그만 개설하죠.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 그렇게 네. 심리적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유명하거나 뭔가 취약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편지를 보내거나 전부 다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피싱이나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보이스 마치 피싱이나 100%처럼 내가 당한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1000명, 10,000명한테 해서 한두 건이 크게 성공하는 거로 되는 거지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사적으로 우리 그 최 원장님하고 김 소장님하고 저하고 묶이면 이게
70억 분의 3이 되겠어. 내 딱 보니까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계속. 네,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자 이제 다시 네. 두 분이 슬금슬금 얘기들이 비슷하게 좀 가고 있어요. 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점에서? 제가 아까 예.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어떤 측근이나 예. 뒤에서의 참모가 없이 독자적으로 정치 정세를 판단하고 전략을 짜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능력도 없고 네. 정신적으로도 좀 그 정도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심리가 아니고 지적 능력도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우리 최 원장님이 얘기했던 아주 강력한 멘틀 그다음에 정치 투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혹시 그런 잘한 게 있다면 그거는 박근혜 씨의 머리가 아니고 참모나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욱 씨는 또 반대되는 거 이런 얘기래요. 엄청난 승부사다. 네.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씨가 감각이 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당해서 집으로 들어갈 때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세를 들어가서 울었대잖아요. 들어가서 우시면 또 예. 정세를 보면 아 내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일단 다운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면 또 웃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세월호 때도 사고 때도 내려갔을 때 거기서는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웃었어요. 아마 조언도 받았을 겁니다. 예. 웃었어요 또 지지자들이 박수 쳐주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수준이 아, 높아서 정말, 네. 자기의 감정이 큰 넓은 판을 보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고 작은 내용들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분이라는 얘기인데 약간 네. 반세포적인 거죠. 근데 그 막 웃고 이런 거는 대중 앞에서 웃고 이런 거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런 거는 좀 단련된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막 정치인들은 영예로서도 무조건 웃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네,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예리한 질문을 어떻게 해. 제 머리에서 근데 나왔어요. 그래도 웃지 않아야 될 장소는 알죠. 아, 그렇게 그쵸, 훈련이 그쵸. 잘 예. 돼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는요. 네, 저는 세월호 때는 일종의 방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뭐 녹음을 하더라도 편집이 있다 없다 하다가 보면은 편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다가 보면 방심이 나오죠. 방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 전부 다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통제가 안 되는 어떤 네.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성과 능력과 지능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네, 그런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커다란 자산은 사실은 지능이나 어떤 대인관계나 그런 게 있었던 것보다는 예.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사람과 똑같은 단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평범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시의원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귀한 존재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단점이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발휘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사람의 뭐 10명, 20명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의 대안 중에 가장 본인의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갖다 만들고 나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거를 갖다 실현되도록 주위 사람들을 갖다 몰고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한 정치적 능력이 있고 그러나 그 대단한 정치적 능력은 남과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예, 예, 다른 예. 얘기를 하나 예. 하면 이제 세상에 대한 공포를 키워드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방어막을 치죠. 그렇죠.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 그렇습니다. 예. 외부 세계를 방어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비판이 들어오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나한테 지적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비판이 들어오면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믿어요.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한다.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른 견해를 얘기하면 저 사람 날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화를 내고 항상 배신을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불통입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불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네. 본인이 억지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심리학에서 나온 심리적 네. 상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정조 같은 분은 예. 그 벽보가 이제 왕을 비판하는 벽보가 붙어서 신하들이 잡아들입시다 예.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 그런 거 안 붙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고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런 점이. 같은 정씨시죠?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개그를 하려면? 죄송합니다. 잠깐 그 반면에 연산군 같은 사람은 친인척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무서우니까. 이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극렬하게 사람들을 탄압하는 게 네, 네. 많아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제가 같은 국회의원을 해보면 네. 아주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분들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를 다 알거든. 약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약하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지 못하는 게 크게 짖는다고. 예, 네, 그거죠.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겁니다. 최 원장님 계속 지금 까고 있는 거 잘 못 느끼셨어요? 아, 전 논리를? 동감합니다. 저도 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겠지. 실제로 제가 아니 그 정서히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저는 남의 비난을 남이 이렇게 제가 약하게 몰리건 비난한 건 잘 안 듣는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러세요? 그런데 일단 심리 상태 좀 점검을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되게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까지 뛰어갖고 가겠죠. 그건 우리도 분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가장 커다란 실수의 하나는 세력을 갖다 핵심 세력을 추려내면서 세력 자체를 갖다 줄였다는 데 가장 커다란 잘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과 비박이 됐든지 간에 대부분의 본인이 당선됐을 때의 세력을 보통 유지하는 쪽이 대통령한테는 유리한데요. 유지하거나 또 확대 재생산하든지.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상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재창당에 대한 그 덫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유명한 그 정치인 있잖아요. 정 씨. 정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새천년 민주당이랑 굉장히 커다란 세력이 있으셨는데 네. 그 세력을 갖다 본인이 열린우리당으로 축소해버린 겁니다. 본인은 이제 축소하시면서 본인은 그 축소했다고 생각 안 하신 거죠.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뭔가 싫은 얘기하는 사람들 이걸 다 컷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진박과 진박이 아닌 게 나눠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 축소하는 과정으로 갔다. 네, 그러나 그게 결국은 본인이 가장 본인한테 치명적이 되는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갖다 확보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도 보면 8명, 9명 있지만 결국은 유영아나 손 변호사님 이 한두 분 정도로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결국 아까 얘기하신 같은 동의하게 되는 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안위를 갖다 맡겨야 되는데 예. 안위를 맡길 때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충성심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 말씀 들으면은 이분 얘기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이분 말씀 들으면은 또 이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럼 앞다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서 뭐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말씀들이 좀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틀린 얘기들도 있고.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채널 고정.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재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0억 분의 1의 사나이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대체 불가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정봉재 정치쇼. 대한민국의 정치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판을 바꾸는데 심리 분석으로 쫙 들어가고 있는 두 분. 이름도 잘 모르겠어. 김태형 소장님. 김태형 소장님. 최명기 원장님. 최명기 원장님. 두 분 중에 누가 더 높다 그랬죠? 수하고 원하고? 저는 원장님이 더 높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원소 구조를 봅시다. 그러니까 원소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소원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소장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제 반성하고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네. 일단은 자, 상황 예. 판단이 잘 안 돼서 당황스러워하시겠죠. 예, 이거 모르시죠? 오늘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변호사 접견도 안 됩니다. 네. 예, 가족 접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48시간을 온전히 혼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보통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들어왔을 때 6인방, 8인방 큰 방을 하나에 줬거든요. 미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소파 한미 행정협정에 따랐고 미군들은 1인 그 평수가 넓어요. 그러니까 6인실이나 8인실을 개인한테 줘야 되고 운동기구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줘야 돼요. 냉장고도 줘야 되고. 그런데 6인실이 비어 있는데 티켓 시비에 걸릴까 봐 그냥 독방 1.9평. 그건 손 벌리면 이렇게 다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게 폐쇄공포증이 다 있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소장이 팀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정보과장이나 보안과장이 팀미팅을 하든지 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내오는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시간을 좀 줄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 심리적으로 못 버티니까. 이렇게 갇혔을 때 평생 궁궐에 살던 분이 이렇게 갇혔을 때 심리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분이잖아요. 병기를 옮겨 갖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염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병균이 나한테 침투할까 봐. 우리 국민들의 뇌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오염됩니다. 네. 일관성은 있으시죠. 네, 이제 박근혜 씨도. 그래서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러십니다. 악수할 때 손 뒤로 맞아. 뺀 게. 네. 오염될까 봐. 그러니까 이제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건데 세상과. 그렇게 따지면은 감옥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안전하니까. 근데 혼자잖아요. 혼자. 예. 그러니까 옛날에 조폭이 실제로 예. 자기가 누구로부터 이 그 위해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잡범을 벌여갖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네. 안전하니까.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씨는 이제 연산군과 제가 비슷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 네. 연산군이 그런 공포가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정신이 돌았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헷가닥했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의존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한테 의존하면서 거기에 이제 붙어서 하다가 그분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의존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좀 비슷하다. 세상에 혼자 남아 있으니까 성은 두 분이 틀리시네. 연 씨와 박 씨인데.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를 최순실 씨가 사실 해줬어요. 최태민 씨가 들어가서 그 심정을 네, 잡아놨고 이제 그다음에 딸이. 그것을 나와 가장 닮은 최순실과 의논하라라고 하는 오다까지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칼로 이렇게 상처 입으셨을 때 네네네. 그때도 최순실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네. 이게 이런 식인 거죠. 자,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는 이런 관계였던 거죠.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게 그런 배려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구치소에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감옥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이제 불편감과 힘든 게 있는데요. 공포심. 네. 공포심은 일정 단계가 되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 힘든 거는 감옥이 인간한테 주는 가장 커다란 선결은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게 되는 자유는 먹고 싶은 거를 갖다 먹을 수 없다는 자유를 제한하고요. 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그 먹고 싶지 않은 거를 먹어야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또 두 번째는 혼밥의 달인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런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이 있게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렇긴 하죠. 대통령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오히려 지금은 혼자 있는 공간, 감옥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결국은 본인이 평생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본인도 청와대에서 내쫓겼다는 어떤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운명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잠시 지금은 흔들림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나의 운명인가? 왜냐하면 되게 운명이라는 말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초월적인 말을 쓰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혼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난 고통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또다시 견뎌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옥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일반인이 느끼는 가장 커다란 고통은 단조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단조로움은 굉장히 반복적인 거고요.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단조로움에 일단 적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강박적인 측면이 있는 분한테는 감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강박적이지 않은 막 외향적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는 다르게 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고통의 강도는 낮게 되고 저는 오히려 감옥이라는 공간에 있어서의 불안감은 없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일정 시간 지나면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오, 그런데 신기해요. 그 네. 최 원장님 감옥 살아보셨어요? 그 살아보신 아니요. 것 같은데. 살아보신 사람 그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저 말이 네. 쫙 그 와닿았어요? 공감이 오는 게 제가 무척 아웃고잉 외향적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색이 깊은 사람이에요. 네네. 안 그렇게 보이지 않은데 감옥 들어가고 무척 빨리 적응을 한 게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그런 측면이 있다. 네. 그런 다음에 혼자 있으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면에는 어떤 예.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이제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명상을 하고 명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의미를 갖다 찾는 어떤 심리적 과정이 있게 되거든요. 논리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수련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교도소 국립선언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련하고 있겠다. 어쩌면은 여기에서도 이거는 나의 인생의 한 굉장히 괴로우면서 동시에 네. 이거는 인생의 하나의 시련인데 예. 결국 이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과거의 시련을 극복했듯이 또다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돌발 질문. 그럼 다시 청와대 들어갈 걸 믿고 있을까요?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건 구체적인 목표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누가 도와줄 것이다 그냥 수상적으로. 결국은 이 모든 불명예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게 되는 거고. 명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한 것도 다시 명예를 갖다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다시 세상이 나를 갖다 필요로 하게 될 거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다시 나타나게 될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과 기대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두 분이 같이 가는 듯 하면서 만난 듯 하면서 헤어졌다 밀당을 계속 하고 계셔. 그러니까요. 네. 심리적 밀당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론 자체의 출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 강론에서는 일치하지만 또 총론에서 좀 다르고 이런 면이 그럼요. 나타날 수 재밌어요. 예. 근데 이 감옥에서의 고통 중에 하나는 자유의 제한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고독이거든요. 예. 네. 근데 고독을 즐긴다 이렇게 이제 최 원장님은 보신 거예요. 네. 즐기는 건 아니죠. 무서워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죠. 이게 달라. 행동이 많이 달라요. 똑같아도 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예. 저는 이제 사람 접촉하는 걸 무서워하는 분이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밥도 혼자 먹는 게 편하고 예. 네. 왜냐하면 저도 간혹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혼자 좋아해요. 있는 상태 보면 지극히 나하고 닮은 게 많아. 아니, 먹다가 이제 트림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반찬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방구도 뿡뿡 키면서.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고 예. 다른 사람한테 뭐 욕 먹을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 먹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혼자 먹는 거 심리적으로 좋아해요. 좀 문제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아하면 문제가 되죠. 이제 간혹 이제 혼자 먹는 거를 잘 견디는 건 좋은 건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밥 먹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우리 김 소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정신 정상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말이죠. 예. 꼭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정신 이상한 그게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아니 그래도 제가 성도 정조하고 똑같은데. 그건 이제 정상의 기준을 예. 어떤 정의를 사용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 검사를 했는데 네. 평균이 예를 들어서 보통 표준 평균이 그래서 50에서 만약에 30에서 80까지를 정상으로 놓고 본다. 네. 그러면 80에서 30을 벗어난다. 그렇게 그거를 정의를 놓고 보면은 정상이 아닌 심리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예. 좋든 나쁘든지 간에. 네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충동적인 면도 있으실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머리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머리는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자유분방한 거 좋아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정상에서 이쪽으로 갈 거고요. 겁은 상당히 없으실 거예요. 겁은 상당히 없으시면 이쪽 끝으로 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를 정상의 범주로 놓는 게 아니라요. 정상의 범주를
그런 성향이 있더라도 제어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갖다 주지 않고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를 갖다 정상의 범죄에 넣는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교도소에 가더라도 그게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또 정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정상이 됐다, 비정상이 됐다, 정상이 됐다, 비정상이 됐다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사회적 단계에선 정상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보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과 안에 감옥에 있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최 원장님은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계기로 보면서 넓게 보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 살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김 원장님 정치적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인식이 달라질 텐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냥 사고 능력 가지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사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나쁘면 현실 왜곡이 심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망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현실 왜곡이 심하다. 그 다음에 또 욕망이 너무 강하면 현실을 꽤 맞춥니다. 그 욕망 실현 쪽으로. 네. 그러니까 왜곡된 사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프로이트가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먹어보기도 전에 맛없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려면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얘는 안 먹어보고 맛없다 그래요. 왜? 먹기 싫으니까. 미리 선입견 먹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 얘기한 건 동기가 사고를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과 동기에 의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제 박근혜 씨가 건강하지 않다면 제가 이제 주장한 대로 사고가 왜곡돼 있을 겁니다. 측근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도 유리한 것만 듣겠죠. 불리한 얘기는 안 듣고 뭐 인터넷을 해도 자기한테 유리한 글만 읽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스킵할 것이고 네.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인식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반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만 안 하셨으면 정규제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촛불이 네. 훨씬 더 많다. 네. 아니 그 태극기가 태극기가, 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주위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그 제가 이제 자꾸 전효욱 씨 예를 드는 게 그분이 가까이서 대변인으로서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을 밀착해서 관찰을 했는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칼럼을 써줬는데 박근혜 씨는 독해 능력이나 글의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 네. 양측면이죠 늘. 근데 하루는 칼럼을 주면서 이거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거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근데 무슨 뜻이에요? 네. 근데 이 칼럼은 많이 비틀지도 않고 엄청나게 박근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점, 대단한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강점이 이거고 약점이 이런 쪽일 터이니 이 글을 좀 봐라. 잘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안 한 거거든요. 이 글을 보세요까지만 하니까 그 다음 날 와서 근데 무슨 뜻이에요? 보긴 봤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는 몰라서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무슨 뜻이에요가 이 글에 있어서 일부분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걸 갖다 정치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강점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거기서 전혀 우리 전 의원님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라지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권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고 본인이 이렇게 좀 고집스러워 보이는 면을 갖다 줄이고 그래야지 이렇게 잘 되실 겁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나 반대쪽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의 반대쪽은 박근혜 대통령 맞았던 쪽은 본인을 귀한 존재로 만들고 굉장히 제한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약점을 노출시키는 걸 최소화하고 강점을 갖다 이미지로 하는 쪽이 낫다는 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쪽을 선택한 거고. 네. 그쪽을 선택하면서 전효혁 당시 대변인과 같은 분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렇기 어허. 때문에 무슨 뜻이세요를 갖다 예. 결국은 무슨 뜻이세요라고 물어봐야지 이거를 나는 여기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음에 안 들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왜 썼어요라고 묻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정치적 인간이 얘기하는 정치적 언행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혜혁 전 의원께서 그거를 갖다 이해하고 캐치했으면은 계속 같이 가는 거였고요. 거기에서 왜 이거를 읽고 나서도 이 사람은 못 읽은 것처럼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은 의존적이면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상반된 동기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의존적이면서 거리를 둬야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아서 내 뜻을 알고 그거를 갖다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율 배반적인 게 동시에 있는 것은 그건 정신질환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그게 주위에서 발동이 안 되는 거고요. 권력이 있게 되면 미리 알아서 해주려는 사람이 주위에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 추측에는 그거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당신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듣습니다를 갖다 굉장히 표현한 건데 그 부분을 갖다 캐치하는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예측이 좀 돼요? 현재로서는 뭐 대략 부인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한 게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진짜 문제가 있고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이제 밖에 지지자들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없는가 보다. 이런 정도까지 계속 내려가야 포기하면서 인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 처음에는 부인 전략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버티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인을 하는데 이제 아까 그 우리 최 원장님이 얘기한 게 조금 또 그 일말의 설득력도 좀 있고 그런 게 이게 우리 정치 앞으로 정치적으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면 이 안에서 영원히 썩을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나는 내 지지자들 다 떠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사면이라고 하는 정치적 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와 그 주변의 참모들이 지지자들 5%의 지지자들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95%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짓을 하면 계속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일말의 동정심까지도 다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자기들은 똑똑한 판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물 안에서 생각하는 거다. 5%만 대상으로. 근데 현재 95%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95%를 생각한다면 계속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무시하고 내 지지자들만 보고 있고. 근데 그거는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 때 그렇게 계속 가는 거지. 이게 안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놔야죠. 그래요? 도저히 안 된다고 느낄 때는. 자, 오늘 이렇게 심리적으로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19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정책 검증 말고도 또 우리가 인격이나 성격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니 저는 그 질문이 무척 좋다고 보는 게 이명박 대통령 들었을 때 사기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자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검증되고 인성이 어떠하고 심성이 어떠한 거 이런 등등이 사실은 지도자 중에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아름답게 미화된 그 포장지만 보고 찍어갖고 우리가 진짜 전문용어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심성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심성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요새는 이제 이미지 정치라 그래가지고 포장을 너무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미지 정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공약이라든가 TV에 비치는 모습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속일 수 있려고 의도만 있으면 속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옵션이 있죠. 속이려고 하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을 만들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당장 그게 안 되니까 정신검증법 뭐 이런 거 분석 정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정신건강 체크를 받게 한다든가 정치인들을 그럼 이제 정치할 사람 많이 줄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겠고 당장에는 그게 합의가 안 될 테니까 전문가들 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심리 분석을 많이 시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진짜 중요한 얘기가 국회의원들 300명 앉혀놓으면요. 아까 우리 최명규 원장님하고 지금 김 소장님하고 똑같은 이 접점 만나는 부분인데 국회의원들이 권력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이 권력욕 때문에 비정상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강력한 권력 욕구 때문에. 근데 두 분 그 함께 힘을 잡고요. 짝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단으로 들어오시죠. 네, 불러주세요. 아니 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죠. 19대 대통령. 왜 정신건강 검증 받아야 될 필요가 아니 그 심성
그분의 인성 이런 걸 판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네. 왜냐하면 국가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가 많을 때는 정책이라는 게 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저성장에 빠지게 되면은요.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끌고 가게 되지 않고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정책은 국가의 기능 중에 뭐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매일매일 행해져야만 되는 작은 기능들을 다 유지하는 게 대통령의 커다란 덕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세월호 참사도 생각해 놓고 보면은요. 배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구명보트가 내려와야 돼. 적재하면 묶어야 돼. 진짜 매일매일 행해져야 되는 너무나도 자그마한 거를 갖다 행해지지 않게 되면서 네.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과거의 행적이 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매일 제때 출근하고 매일 정해질 때 퇴근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게 되는 능률적인 대통령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서 국민한테 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을 열받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염려가 됩니다. 기능이 됩니다. 결국은 네. 어차피 일은 열심히 해도 나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나 일 열심히 하니까 너네 내가 열받게 해도 참아 이런 대통령을 뽑아놓게 되면은요. 네. 이제까지 그랬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를 끌고 가 있는 카리스마가 있고 막 끌고 가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뽑으면 100% 실망합니다. 상식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네, 된다. 그렇게 좀 착한 대통령을 뽑는 착하고 네. 국민이 욕하면은 잘못했어요 해주는 대통령을 뽑는 쪽이 국민이 오히려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일반인들이 정신건강이 좀 나쁜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뭐 연상군 같은 분이나 박근혜 씨가 제 이웃에 살면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오호. 뭐 왜냐하면 권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해코지를 못 하잖아요. 네.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악수할 때 손 안 받는 정도. 그럼 내가 그냥 뭐 수줍음 타시는구나. 그래서 네. 술 끝났을 먹을 때. 때 술 네, 자기 잠만 계속 따라 먹고 내 숫자 비운데 안 따라주면 그 그럼 나 혼자 따라 먹으면 네. 되지 뭐. 그러니까 크게 문제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건 문제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검증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 특히 정신검증, 정신검증을 받아야 된다. 인성받아야 네. 되고. 그래 리더십 문제도 결국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올려보내면 예. 리더십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누구라고 점- 딱 찍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예비 후보들 중에서 네. 그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으시고요. 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저도 느낀 거예요. 정말요? 왜냐하면 지금 다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심성을 저는 20년, 30년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네. 저 사람이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지 아는데 대중들에게 노출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죠. 살아온 인생이 짧으니까. 저 원장님,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다음 대통령은 예.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탄핵이 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예.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김태용 소장님 그리고 최명기 원장님. 지금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어떨까요? 지금 이제 드디어 약간씩 실감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거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제 자각이 드는 시점, 충격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반성하기까지 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끝까지 안 할 거라고 보는 우리 최명기 원장님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감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무너져야 최종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는 정도의 자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자기가 정말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뭘 잘못했는지.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 중에서 이제 무의식에서는 죄의식이 다 있지만 의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좋은 나래 씨가 프로이트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해갖고 좀 이해해 주세요. 네. 프로이트 심리학 보면 딱 저 나와요. 그거. 알아요? 알아요? 자아랑 초자아랑 뭐 있어. 네, 그거. 자, 최명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금 시선이 틀리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힘들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어허. 그러나 막상 맞으면 조금 더 아프잖아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 재판을 갖다 했을 때 일종의 법리 재판보다는 명예 재판으로 계속 그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법리 재판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부분까지 잘못했어라는 걸 인정하고요. 예. 대신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게 서로 이제 법리로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이거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 형량이 언제 계속 유지가 될지 2년 있다 사면이 될지 4년 있다 사면이 될지 10년 있다 사면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예, 거지만 45년 있다 사면 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형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치적 수는 어디에 뒀냐 하면은 어허. 결국은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면은 이 모든 일은 없는 거니까 헌재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갖다 이제 두셨던 거고요. 네. 헌재에 많이 두셨을 때는 두 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때도 법리를 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은 했지만 이거는 탄핵이 인용될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세력을 갖다 많이 규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도 이렇게 이제 나를 갖다 나의 잘못을 갖다 용서했으니까 헌재도 용서하세요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후자를 택했죠. 후자를 택한 거죠. 아. 왜냐하면 후자를 택한 거는 전자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호.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번에도 결국 뭐가 있게 되냐면은 내가 내 모든 부분을 갖다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 그 형량을 전부 다 채우고자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 형량이 10년, 20년이면 그 형량을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만약 네. 내물자가 인정이 되면. 두 번째 전략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굉장히 잘못이 없다는 모습을 비춰야지 결국은 지지자들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지지층을 쭉 결집하고 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예. 물론 그 처음에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신 부분은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도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안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네. 아마 국회에서 탄핵에 필요한 의결수에서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노력했는데 예. 1인자가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분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 지금 와서 저러시지? 옛날에 오호. 경선 때도 인정을 안 하시던 거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은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까 있었거든. 뭐 네. 이제 다이렉트로 와도 뭐 10몇 시간, 10몇 시간 걸리는데 그렇죠. 예. 준비하는 시간, 비행기 타서 온 시간, 비행기에서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시간에 느꼈을 2, 3일간의 공포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 지금 박사님 지금 뭐죠 이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급 이해가 되네. 네. 거기에다가 왔을 때 사실 그 어머니를 잃은 충격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버스트레이드를 시켰어요. 이거는 또 애도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처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때 그 약한 틈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서 최태민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딱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18년간에 최태민이가 엄마 목소리를 빙의해서 맞습니다. 최면을 걸고 레드 선 레드 선 하면서 네네. 그네야 아, 내가 네 엄마다. 그럼 눈물을 터뜨렸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이었죠. 최태민 씨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어요? 원래 사기꾼들은 다 이용해요. 사기꾼이 인간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그러나 그게 소장님 사기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면 또 잘하겠죠. 예, 최 원장님 사기꾼 안 되실 거죠? 근데 이제 최태민 씨가 자기 그게 그만 개설하죠.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네. 심리적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유명하거나 뭔가 취약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편지를 보내거나 전부 다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피싱이나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보이스 마치 피싱이나 100%처럼 내가 당한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1000명, 10,000명한테 해서 한두 건이 크게 성공하는 거로 되는 거지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사적으로 우리 그 최 원장님하고 김 소장님하고 저하고 묶이면 이게 70억 분의 3이 되겠어. 내 딱 보니까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계속. 네,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자 이제 다시 네. 두 분이 슬금슬금 얘기들이 비슷하게 좀 가고 있어요.
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점에서? 제가 아까 예.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어떤 측근이나 예. 뒤에서의 참모가 없이 독자적으로 정치 정세를 판단하고 전략을 짜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능력도 없고 네. 정신적으로도 좀 그 정도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심리가 아니고 지적 능력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 따라서 우리 최 원장님이 얘기했던 아주 강력한 멘틀 그다음에 정치 투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혹시 그런 잘한 게 있다면 그거는 박근혜 씨의 머리가 아니고 참모나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욱 씨는 또 반대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난 승부사다. 네.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씨가 감각이 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당해서 집으로 들어갈 때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세를 들어가서 울었대잖아요. 들어가서 우시면 또 예. 정세를 보면 아 내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일단 다운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면 또 웃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세월호 때도 사고 때도 내려갔을 때 거기서는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웃었어요. 아마 조언도 받았을 겁니다. 예. 웃었어요 또 지지자들이 박수 쳐주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수준이 아, 높아서 정말, 네. 자기의 감정이 큰 넓은 판을 보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고 작은 내용들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분이란 얘기인데 약간 네. 반세포적인 거죠. 근데 그 막 웃고 이런 거는 대중 앞에서 웃고 이런 거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런 거는 좀 단련된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막 정치인들은 영예로서도 무조건 웃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네,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예리한 질문을 어떻게 해. 제 머리에서 근데 나왔어요. 그래도 웃지 않아야 될 장소는 알죠. 아, 그렇게 그쵸, 훈련이 그쵸. 잘 돼 예.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는요. 네, 저는 세월호 때는 일종의 방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뭐 녹음을 하더라도 편집이 있다 없다 하다가 보면은 편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다가 보면 방심이 나오죠. 방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 전부 다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통제가 안 되는 어떤 네. 허점이 있어. 처음 말씀 생각보다 힘들다. 생각보다 힘들다. 생각보다 힘들지만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소장님. 뭐 아무렇게나 여기는 보셔도 소장님, 저기는 원장님. 어디가 더 높아요? 소하고 원하고? 원장이 서로 낫지 않나요? 보완의 관계에 있어요. 심리적으로 딱 그 동지적 관계를 형성을 하네. 적대적 관계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의견이 좀 다른 쪽인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박근혜 씨가 그렇게 고도한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전부터 그렇게 분석을 해왔고 인터뷰도 해왔고요. 그래서 비선 측근이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2015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고요. 제가 비선 측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까? 그 누군지는 특정은 안 했는데 어쨌든 극소수의 비선 측근이 좌우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비슷한 논리가 그 황상민 교수가 네. 촛불 앞에 선 무녀 같다. 홍군이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그 촛불 앞에 선 누군가에게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슷한 네. 관점이시네요.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했었죠. 몇 명밖에 안 되고 예. 극소수에서 휘둘릴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럼 본다. 여기서 살짝 우리 소장님이 네. 최명기 원장님보다 조금 고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그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이 예. 그래서 좀 의문의 일패 당하셨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의문의 일승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구속됐으니까 예. 정신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게요. 객관적인. 정말. 예를 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예를 들어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석방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석방해야죠. 그 문제가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예. 냉정하게 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딱 듣는 순간 전략을 바꿀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쉽게 못 속이니까 이제 저 객관적인 전문가들에서 검증받아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질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신장애로 진단은 못 나오겠지만 네네네. 뭐 심리학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다 그래서 꼭 건강하고 정신장애 진단을 안 받는다고 또 훌륭한 이렇게는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장애 진단이 안 나와도 나쁜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정신건강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용 소장님은 정신감정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받기를 권한다. 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런 논리가 있는가 하면 그 아주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 양측의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 판단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분이 두 개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어 전효 의원님 같은 경우, 네. 이혜훈 의원님 같은 경우 자기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커다란 예. 이제 그 다른 부분의 하나는 이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일반 대중을 만나고 예. 뭐 10만 명, 5만 명 앞에서 나설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1대1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시는 분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1대1에서도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예. 그러나 딱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거는 10명이나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공과 사의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심과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갖다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과 사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도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의 노출을 갖다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대중 노출을 제외한 나머지 노출을 갖다 조절하는 전략을 하다가 보니까 신비주의 전략이죠 일종의. 네, 실수할 것도 없고 또 자꾸 사람을 만나서 얽히게 되면 자기 의견이 바뀌고 뭐 얘기를 들어주고 하게 되는데 조절이 됨으로써 신뢰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고요. 예. 단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접견권 자체가 권력이 되게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비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예. 대통령을 중간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거 대통령 지시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의문의 일편 줄 알았더니 내용은 탄탄한데요. 이 제가 박근혜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이 예. 이 세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세상에 대한 공포. 이건 또 두 분이 좀 비슷하네 살짝. 공포감. 공포감이 예. 아주 크다. 이건 이제 인간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방금 그 공과 사이 중간 영역에 있는 한 10명, 20명 정도 사람들이 있을 땐 불편해한다. 그 비슷한. 저는 극소수의 사람도 예. 자기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 아니면 불편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그렇고. 저는 뭐 사실 사실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분석할 때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만나 뵀는데 직접 박근혜 씨를 뵀던 분들이 증언이 일치하더라고요. 대체로 1대1 관계에서도 언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든가 네. 그러니까 화제를 전용욱 씨도 이 얘기를 해요. 화제를 주도한다든가 이게 네. 잘 안 됐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를 18년 정도를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네. 예. 이 접견인 통제를 했다는 게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접견인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을 그러니까 제한했다는 왜. 얘기죠.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깜짝이야 얘기 깜짝이야 하고 나 귀신을 아니 보는 줄 알았어.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계속 통제하면서 그때 박지만 씨도 통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영 씨도 못 만나게. 네, 그렇죠. 했고. 청원장도 냈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제 어쨌든 인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없도록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통제한 거거든요. 이게 정신 건강에는 상당히 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최태민 씨가 18년 동안 통제해오는 와중에 네. 정신적으로 상당히 왜곡되고 그렇죠. 뒤틀어진 측면이 생겼을 것이다. 네. 안 그래도 있었던 세상에 대한 공포가 더 나빠졌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공포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2살 때 전시도 아닌데 엄마가 총 맞아갖고 사고가 났고 그렇죠. 맞아요. 또 27, 8때 아빠가 총 네. 맞아 사고가 났고 맞습니다. 이게 보통 큰 충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20대 그때 당시에 20대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40대 50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이제 네. 나이가 드셔갖고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셔도 충격이 큰 거거든요. 네. 근데 느닷없는 그러한 부모님의 비보를 들었을 때의 충격. 거기에다 어머니는 국가원수가 참여하는 행사장에서 돌아가셨죠. 즉 최고의 경호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또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외국 가 있거나 혹은 감옥에 있을 때 무슨 공포감이 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특히 이번 감옥 갔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 공포가 9개월을 가는 거예요. 언제 또 가셨습니까, 감옥에? 한 번 가셨어요. 12년도에 갔고요. 네. 83년도에 갔고요. 87년도에 갔고요. 정말. 수시로 갑니다. 근데 정말로요? 아, 정말로요? 정가 구범이라니까 왜 이래 이 양반이. 감옥 가고 싶어?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는 네. 국회의원을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복귀를 해봤어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리에서 엄마가 총에 맞아 돌아오셨다는 비보를 듣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10시간, 11시간 하면 금방 못 와요. 그 주로 방콕, 경유 이런 비행기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성과 능력과 지능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아,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네. 그런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커다란 자산은 사실은 지능이나 어떤 대인관계나 그런 게 있었던 것보다는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똑같은 단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평범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시의원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귀한 존재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단점이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발휘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사람의 뭐 10명, 20명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의 대안 중에 가장 본인의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갖다 만들고 나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거를 갖다 실현되도록 주위 사람들을 갖다 몰고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한 정치적 능력이 있고 그러나 그 대단한 정치적 능력은 남과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세상에 대한 공포를 키워드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방어막을 치죠. 그렇죠.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일종의 이제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 그렇습니다. 외부 세계를 방어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비판이 들어오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나한테 지적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비판이 들어오면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믿어요.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한다.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른 견해를 얘기하면 저 사람 날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화를 내고 항상 배신을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불통입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들어오려면 불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본인이 억지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심리학에서 나온 심리적 상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정조 같은 분은 벽보가 이제 왕을 비판하는 벽보가 붙어서 신하들이 잡아들입시다 이렇게 제안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 그런 거 안 붙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고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런 점은. 같은 정치시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개그를 하려면? 죄송합니다. 잠깐. 그 반면에 연산군 같은 사람은 친인척까지 다 잡아들입니다. 무서우니까. 이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극렬하게 사람들을 탄압하는 게 많아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제가 같은 국회의원을 해보면 아주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를 다 알거든. 약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약하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지 못하는 게 크게 짖는다고. 그거죠.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겁니다. 최 원장님 계속 지금 까고 있는 거 잘 못 느끼셨어요? 전 동감합니다. 저도 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겠지. 실제로 제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저는 남의 비난을 남이 이렇게 제가 약하게 몰리건 비난한 건 잘 안 듣는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러세요? 그런데 일단 심리 상태 좀 점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되게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까지 뛰어갖고 가겠죠. 그건 우리도 분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가장 커다란 실수의 하나는 세력을 갖다 핵심 세력을 추려내면서 세력 자체를 갖다 줄였다는 데 가장 커다란 잘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과 비박이 됐든지 간에 대부분의 본인이 당선됐을 때의 세력을 보통 유지하는 쪽이 대통령한테는 유리한데요. 유지하거나 또 확대 재생산하든지. 그러나